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2024년 12월에 원달러 환율이 1,486원까지 치솟았을 때 보내주신 자료인데요. 바로 한국 환율정책 관료 집단의 의사결정 구조 분석과 위기 시나리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보니까 단순한 경제 전망 자료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환율 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인물들의 생각부터 그 조직 내부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인 함정, 그리고 이게 다 맞물렸을 때 2026년부터 펼쳐질 수 있는 4가지 미래 시나리오까지 정말 촘촘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거의 한 편의 스릴러 소설 같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 지금부터 함께 맞춰볼까요? 보고서 첫 부분에서는 이 정책 결정자들의 면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구윤철 전 기재부 장관의 발언부터 시작을 하네요. 예산통답게 말로만 하는 구두 개입의 한계를 딱 지적하고 있어요. 네, 그의 지적은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결국 시장을 움직이는 건 실탄,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외환 보유고라는 거죠. 아, 실탄이요. 네, 이건 정책 당국 내부에서도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 즉 말의 힘과 실제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 사이에 상당한 긴장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보고서는 그를 실무형 브레인이라고 평가하면서 그의 지적이 그냥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보고서는 그의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이 발언을 97년 외환위기 직전과 비교하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던데요. 솔직히 지금의 한국 경제랑 97년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이런 비교는 좀 과장된 해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당연히 지금 한국의 경제 체력, 특히 외환 보유고 규모는 199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죠. 그렇죠. 보고서가 지적하는 건 경제 수치 자체가 아닙니다. 위기 상황을 인식하는 그 관점의 유사성이에요. 관점의 유사성이요? 네. 1997년에도 위기 직전까지 관료들은 펀더멘털은 문제 없다. 이 말을 반복했거든요. 문제가 외부 충격에 있다고 본 거죠. 이 보고서는 지금도 비슷한 논리가 반복되면서 우리 내부의 어떤 구조적 취약점을 돌아볼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같은 패턴을 반복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그러니까 숫자 비교가 아니라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닮았다는 경고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고서에 등장하는 다른 인물들의 시각도 흥미로워요. 이동걸 전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당국의 경직성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고요. 맞아요. 경직된 관료주의와 보신주의라는 아주 날선 표현을 쓰면서 내부 갈등을 여과 없이 드러내죠. 이건 정책 결정 과정이 하나의 목소리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수석의 독특한 성장론도 눈여겨볼 만해요.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이론을 인용하면서 성장 확대, 재정 확장, 국부 증대, 그리고 환율 상승이라는 공식을 제시하는데요. 그 논리가 조금 복잡하게 들리네요. 보통 성장을 하면 오히려 환율이 안정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생각과는 정반대 방향이죠. 그의 논리는 성장을 위해선 과감한 재정 확대가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환율이 좀 오르는 건 국부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감수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런 시각이에요. 굉장히 공격적인 성장론입니다. 아하. 하지만 보고서는 동시에 그가 현금 살포가 환율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했던 과거 발언도 함께 제시합니다. 확장 재정을 옹호하면서도 그 부작용을 지적하는 어찌 보면 좀 모순적인 발언인데 이게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분석하고 있어요. 결국 정책을 만드는 핵심 인물들 사이에서도 위기를 진단하는 시각이나 해법이 제각각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는 이런 개인의 시각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즉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발생하는 집단 사고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분석이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어빙제니스의 집단 사고 8가지 증상을 현재 상황에 하나씩 대입해 보는데요. 첫 번째가 불패의 환상입니다. 불패의 환상. 네. 우리의 외환 보유고는 4,100억 달러가 넘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97년과는 다르다는 믿음이 바로 그 예시죠. 근데 그건 사실이기도 하잖아요. 외환 보유고가 많은 건 좋은 거니까요. 뭐가 문제라는 걸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 막대한 숫자가 마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무적의 방패처럼 여겨지는 순간 다른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게 되는 맹점이 생긴다고 지적합니다. 아, 숫자 자체에 대한 믿음이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일종의 집단 최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집단적 낙관주의에 빠져서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치 타이타닉은 침몰하지 않을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요. 다른 증상들도 있나요? 네, 집단적 합리화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환율이 오르는 모든 문제를 글로벌 달러 강세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대표적이에요. 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물론 외부 요인이 크죠. 하지만 모든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 우리 내부의 정책 실패나 구조적 취약점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안심시키는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남 탓을 하면 마음은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에게 압력을 가하는 현상입니다. 보고서는 이견에 대한 압력 증상으로 위기를 경고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과도한 비관론이다 또는 위기를 조장한다고 치부해버리는 분위기를 지적해요. 아, 건전한 비판이나 다른 시나리오에 대한 검토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신호로 봐야 합니다. 결국 개인의 심리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심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는 지적이네요. 맞습니다. 보고서가 한국 관료제의 구조적인 부분은 어떻게 짚어보고 있나요? 여기서 신배버주의 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 서구의 합리적인 관료제와 유교적인 상명하복 문화가 독특하게 결합된 한국적 관료제의 특징을 말합니다. 네. 보고서는 이 구조에서 세 가지 심각한 취약점이 나온다고 분석해요. 첫째가 바로 상명하복과 눈치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관료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웬만한 대기업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있는데 보고서는 왜 유독 이게 국가위기 상황에서 치명적이라고 보는 건가요? 좋은 지적이에요. 평상시에는 이게 효율적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급자에게 불리한 정보나 나쁜 소식은 필터링되고 보고되지 않는 경향이 극대화돼요. 아, 정확한 정보가 최고 결정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당연히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게 되죠. 작은 구멍을 제때 막지 못해서 댐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만 위로 올라가니 정작 위에서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보게 된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취약점은 뭔가요? 두 번째는 고립된 엘리트주의입니다. 소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정책을 결정하는데 이들이 우리가 가장 잘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외부의 비판이라 다른 전문가 집단의 의견에 배척하는 현상이에요. 자기들만의 논리에 갇혀서 더 큰 그림을 놓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흔히 관피아라고 불리는 폐쇄적 네트워크입니다. 퇴직 관료들이 감독을 받아야 할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감독 기능이 무력화되고 건강한 긴장관계가 사라지는 문제죠. 이게 위기 대응 능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킨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들을 설명하면서 보고서가 1990년대 일본하고 1997년 한국 사례를 비교하는 부분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바로 정상성 편향의 문제입니다. 정상성 편향이요? 과거에도 이 정도는 괜찮았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안일함이죠. 보고서는 1997년 당시에 정부가 외환 보유고 300억 달러는 충분하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쓸 수 있었던 돈은 39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요. 39억 달러요? 네, 지금 발표되는 4,100억 달러라는 숫자와 실제 위기 시 가용할 수 있는 금액 사이에도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90년대 일본의 사례는 더 뼈아프게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섬뜩한 지점이에요. 90년대 일본 대장성 관료들도 당대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에 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들은 경제와 부동산 시장이 금방 회복될 거라고 자신했어요. 그들이 틀렸다기보다는 그들이 믿었던 정상의 범위가 생각보다 훨씬 좁았던 겁니다. 아, 보고서는 지금 한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보이는 자신감이 어쩌면 90년대 일본의 엘리트들이 가졌던 그 근거 없는 자신감과 닮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인물, 심리, 시스템 분석을 통해 무대를 차근차근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분석은 결국 가장 궁금하고 또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바로 미래 시나리오로 이어집니다.
보내주신 보고서는 2026년에서 2030년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1997년형 외환위기 재현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15에서 20% 정도로 보고 있어요. 미국 연준의 예상치 못한 금리 인상 같은 외부 충격이 트리거가 되는 경우죠. 외국인 자본이 한 달 안에 수백억 달러씩 급격히 빠져나가고 환율은 순식간에 1,600원대까지 치솟는다는 겁니다. 환율 1,600원이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우리 실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충격이 올까요? 당장 수입 물가가 폭등하겠죠. 기름값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매일 먹는 밀가루, 식용유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를 겁니다. 해외여행은 꿈도 못 꾸게 될 거고요. 더 심각한 건 환율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쏟아붓다가 3개월 내에 1,500억 달러 이상이 소진되고 단기 외채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지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보고서는 결국 IMF에 다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힘든 시나리오인데 정작 보고서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한 두 번째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바로 일본식 장기 침체의 한국적 변형 시나리오예요. 발생 가능성을 35에서 40%로 가장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더 무서운 거죠? 이건 급격한 붕괴가 아니라 마치 미지근한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잠식되는 형태의 위기거든요. 관리된 불안정 상태라는 표현을 쓰던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환율이 1,450원에서 1,550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박스권에 갇혀서 계속 불안하게 움직이는 상태를 말해요. 아, 외환위기처럼 터지지는 않으니까 정부는 위기를 잘 관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경제의 활력이 서서히 꺼져가는 겁니다. 높은 환율 때문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 기업들의 수익성은 계속 나빠지고 불확실성 때문에 신규 투자는 완전히 멈춰버려요. 생산성 낮은 좀비 기업들만 정부 지원으로 연명하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고요.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산 가치나 연금 같은 것들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장기 침체는 자산 시장의 활력을 앗아갑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수십 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오히려 하락할 수 있죠. 평생 모은 자산 가치가 늘지 않는 겁니다. 아, 더 심각한 건 일자리 문제예요.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보고서의 표현처럼 재능 있는 청년층이 희망을 찾아 해외로 떠나는 두뇌 유출이 가속화될 겁니다. 젊은이들이 떠나는 나라? 네, 젊은이들이 떠난 나라는 내수 시장에 더 위축되고 활력을 잃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이게 바로 일본이 30년간 겪었던 고통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경제를 넘어 사회 전체 붕괴 가능성을 다루고 있어서 더 암울하더라고요. 시나리오 3은 연기금 고갈과 재정 파탄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20에서 25%로 보고 있어요.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지면서 세금이 덜 거치고 정부는 복지 지출을 줄일 수 없으니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이에요. 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예측은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기존 예상인 2055년보다 무려 10년이나 빠른 2045년으로 앞당겨진다는 겁니다. 10년이나요? 네, 결국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국가 부도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 시나리오 4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을 그리고 있네요. 네, 사회적 신뢰 붕괴와 정치적 혼란 시나리오입니다. 발생 가능성은 25에서 30%로 꽤 높게 보고 있어요. 경제 위기에 책임을 두고 관료들이 무능해서 나라를 망쳤다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정부에 대한 불신이 크게 달하는 거죠. 아, 이런 불신을 자영분 삼아 포퓰리즘 정치 세력이 힘을 얻고 자본 통제나 환율 고정제 같은 극단적인 정책 요구가 터져 나옵니다.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시 해외 자본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경제와 정치가 서로를 파괴하며 무너지는 최악의 악순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보면 정말 복잡한 생각이 잠기게 되네요. 분명 지금 한국의 관료들은 1997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경험도 많고 유능한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보고서는 진짜 위험이 무능함이 아니라 오히려 시스템의 논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하는 숙련된 무능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바로 그 점이 이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관료들이 일을 못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익숙해서 자기들이 만든 틀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역설이라는 거죠. 어쩌면 이건 비단 관료 사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한 분야에 몸담은 전문가라면 누구나 빠질 수 있는 함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메타 인지적 실패,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속한 시스템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외환부이고는 충분하다,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믿음이 바로 그 예시죠. 1997년 한국과 90년대 일본의 뼈아픈 사례는 바로 이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은 과거보다 정교해졌을지 몰라도 인간의 심리인 집단사고와 구조적 관성은 여전히 강력한 위험 요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해결책으로 조직 내부에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고 다른 가능성을 제기해는 악마의 옹호자 역할을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제언하며 끝을 맺습니다. 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강조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은 정책을 만드는 관료 조직의 내부 작동 방식의 현미경을 들이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정보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고 여론이 순식간에 형성되는 오늘날, 과연 대중의 불안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은 1997년과 비교했을 때 금융위기를 얼마나 더 빠르고 또 얼마나 더 강력하게 촉발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당신께 남겨두고 싶습니다.